우울한 감정은 생각에서 비롯된다고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몸이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치 않다. 그저 매일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몸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은 무너진다. 몸이 흐르기 시작할 때 생각도 감정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간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위한 일이 아니다. 운동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성장시키며 기분을 회복하게 돕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글쎄요, 잠을 잘 자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잘 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좀 잠자리에 늦게 든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할 게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글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잔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컨디션이 좋으려면. 그쵸? 사실 요즘에는 루틴을 좀 지키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몸을 쓰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이제 머리만 엄청 복잡하고 바쁜 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뭔가 세상이 발전할수록 환경 자체가 몸을 쓰는 것보다 좀 정신적으로 머리를 쓰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몸을 좀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이를테면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 요리를 하기 귀찮으면 시켜 먹어도 되죠.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나 설거지 같은 경우도 로봇 청소기나 식기세척기가 다 해주죠. 택배는 현관 앞까지 배달이 오고 심지어는 앱 하나로 장을 다 봅니다. 그런 사회가 왔어요. 몸을 직접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몸이 이렇게 편해졌는데 왜 우리 하루는 예전보다 즐거워지지도 않았고 컨디션이 가볍지만은 않게 된 거죠?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요. 에너지를 예전보다 덜 썼는데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고 시간이 참 많아졌는데 왜 여유는 더 줄어든 것 같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예전보다 불안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무기력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봐도 너무 단순하죠, 결과는. 결국은 움직임인 겁니다. 움직임이 줄어서 그래요. 몸의 움직임이. 뇌과학적 연구로도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대요. 제가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말들, 여러 책의 저자들이 썼던 그 수많은 말들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죠. 몸의 움직임이 해답이다 라고요. 해당 책들은 그리고 해당 작가님들은 이미 엄청나게 유명한 뇌과학적인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기분은, 이 감정은 우리의 생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움직임의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바뀌었다는 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실제로요,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우리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덜
분비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엔돌핀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더 잘 찾아오게 되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편해지고 우리 움직임을 대신해주는 여러 많은 편리한 것들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다시피 그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의 기분을 좀 더 평온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래, 오늘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스페인의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인 안데르스 헨센 작가님이 쓴 인스타 브레인이란 책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 좋아해서 많이 읽어요. 그리고 되게 쉽게 쓰여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서 좋고요. 저에게 처음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책이라서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꾸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무기력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도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읽고 학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을 많이 움직이고 걷고 뛰고 스트레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이 더 풍요로워지겠죠. 애써 힘들이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고 싶고요. 그래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 삶의 여건은 나아지는데 왜 기분은 점점 나빠지는 걸까?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저조한 기분 탓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최근에 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스웨덴에서는 성인 10명 중 8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가 전례 없이 부유해지고 GDP가 상승한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수직 상승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걸까? 물질적인 측면에선 점점 좋아지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걸까? 지금처럼 많은 사람과 서로 연결되어 있던 적이 없었는데도 왜 점점 더 사람들이 더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 나는 이 책을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것을 파헤치고 싶었다. 한 가지 답변을 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더할 나위 없이 낯설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해온 세상 간의 차이가, 이 불일치가 우리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왜 부정적인 감정에도 끌릴까? 감정은 우리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조종하여 다양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지만 혼자서 만들어지진 않는다. 감정에는 일련의 신체 그리고 뇌 반응이 따라오며 내장기관뿐 아니라 우리의 복잡한 사고 과정과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뇌는 즉각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려 심장을 좀 더 빠르고 강하게 뛰도록 만든다. 심장은 신체 근육에 더 많은 피를 보내
우리가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달아나거나 반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배고플 때 음식을 보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먹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만든다. 도파민은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과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흥분되었을 때에도 분비된다. 그래서 TV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우세한데, 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역사적으로 위협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위협은 즉각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먹거나 마시거나 자거나 혹은 짝짓기는 나중으로 미룰 수는 있어도 위협에 대한 대처는 미룰 수 없다. 이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마치 다른 것을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다. 짐작하건대 우리의 선조가 처했던 주변 환경은 분명히 기회보다 위협이 많았을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어쩌면 더 일반적이었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대부분의 언어의 긍정어보다 부정어가 더 많은 이유일 수도 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은 대부분의 사람이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갈등이나 극적인 사건이 없는 그런 영화와 책을 누가 보려고 하겠는가? 부정적인 감정의 주된 원천은 바로 스트레스다. 다음 장에서 과연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이렇게 형성되었다. 신체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즉 HPA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다. 바로 생존을 위해서. 신체의 다른 부분이나 뇌처럼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도 역시 오늘날보단 명백히 더 위험했던 세계에서 우리 선조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발달했다. 선조들이 처했던 위험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위험보다 훨씬 더 빈번했고 대처도 즉각적이어야만 했다. 사자를 공격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도망갈지를 지나치게 오래 고민하는 사람은 아마도 금세 유전자풀에서 도태되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대부분 목숨을 위협받을까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직장에서 마감에 쫓기거나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 너무나 많거나 혹은 SNS상에서 만족할 만큼의 좋아요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 심리학적인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때 활성화되는 뇌의 대응 시스템은 우리 과거의 선조들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HPA 축에 가하는 스트레스는 사자를 만났을 때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HPA 축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 발달하지 못한 것 같다. 뇌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투쟁 도피 상태에 놓이면 뇌는 싸우거나 달아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 뇌의 논리가 다음처럼 바뀌는 것이다. 취침, 나중에 자지 뭐. 음식, 나중에 먹지 뭐. 번식, 나중에 하지 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때가 있는가? 어쩌면 그때 복통이나 수면 부족 혹은 성욕 감퇴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뇌가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후순위로 밀어내는지 깨닫는다면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미치는 이 영향에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여파는 위에 언급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우리 사고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이성을 예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지나치면 명료한 사고를 방해한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 뇌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독특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저 진화에 따라 오래되고 원초적인 부분에 의존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에는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할지는 몰라도 바로 뇌의 생각하는 부분에 도움을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문제를 더 키우게 될 수도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선 우리는 싸우거나 달아나게 되고 결국 정교하게 문제를 바라볼 기회를 놓치고야 만다. 뇌는 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며 사회적인 요령보다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1순위인 트러블슛 모드로 진입하기를 원한다. 주변에서 문제가 보이면 곧바로 강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솟구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아니, 대체 빌어먹을 양말을 방바닥에 왜 두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말이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주변을 둘러보며 즐길 여유를 잃게 되어 많은 이가 쉽게 이성을 잃고는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잘 지낸다는 느낌이 들어야 그때 비로소 경계를 늦추는데 위협을 받는 뇌에서 이 느낌이 우선순위 중에 맨 끝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 우리는 기분이 자주 나쁘다. 뇌가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또 다른 기능은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기억은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에서 담당한다. 연결고리와 기억을 강화하려면 해마가 새로 형성된 기억 회로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럴 겨를이 없어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 뇌는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있더라도 뇌는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의 매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위해 정신적인 대역폭을 사용해야 한다. 그 결과 집중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도파민은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뇌에게 알려주는데 휴대전화가 하루에도 수백 번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니 휴대전화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뭔가를 무시하는 건 뇌가 의식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어쩌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데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있었다고 하자. 어쩌면 친구와의 대화를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뒤집어 놨을 수도 있겠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과 싸우며 전화 안 볼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하게 된다. 매일같이 뭔가가 우리 뇌에 수백 번 자잘한 도파민 주사를 놓고 뇌는 이를 무시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다. 사실 이는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뇌는 원래부터 더 많은 도파민을 주는 게 뭔지 그걸 찾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뇌가 휴대전화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동안 다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그다지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페이스북을 유독 많이 사용하는데도 여전히 기분이 좋고 움츠러들거나 의기소침해하지도 않으며
질투도 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SNS를 오래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기분이 가라앉는 건 아니다.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SNS가 사람을 우울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들도 분명히 있다. 페이스북 친구가 많은 사람은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이 향상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감도 높아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 한 번의 실험 결과로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 번의 실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해보는 게 필요하다. 약 70건의 개별 연구의 결과를 취합하다 보니 SNS는 우리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 여파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그저 평균일 뿐이다. 특정 그룹은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기분이 저하될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그룹에는 신경증적인 기질이 있거나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SNS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게다가 SNS 사용 방법도 기분을 가라앉히는 데 영향을 끼쳤다.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기만 하고 자기 사진은 올리지 않거나 댓글 등을 통해 소통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사용자는 적극적인 사용자들보다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적극적인 사용자들은 단지 사진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당연히 다들 개별적으로 소통하지 않겠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페이스북의 모든 활동 중에서 단 9%만이 적극적인 소통으로 집계되었다. 대부분 그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비디오와 사진들을 훑어보기만 했다. 상당수가 SNS를 사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뭘 하면서 사는지 그걸 살펴보거나 개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SNS에서 강력한 사회적 지지를 얻은 사람들은 SNS를 사회생활의 보조수단이자 친구나 지인에 연락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법은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반면에 SNS를 사회생활의 대체제로 삼은 사람들은 대체로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애초에 약간 우울하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지고 자존감도 더 떨어진다고, 그런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변화, 모바일 인터넷. 2010년부터 2016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청하는 청소년의 수가 더욱 증가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청소년의 삶에서 벌어질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없었던 모바일 인터넷을 하루 평균 4시간이나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현대에 들어와 청소년과 일부 성인들의 행동에서 이렇게나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이랬던 적이 아마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앞서 읽었듯이 과도한 휴대전화의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잠재적인 메커니즘은 꽤나 다양하다. 일부는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또 다른 일부는 사용자를 우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인스타그램의 하트로 또래 수백 명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비관적으로 평가받게 되면 마치 유계질서의 최하단에 위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휴대전화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할 시간을
그 시간을 빼앗기게 되며 결국은 기분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유아와 청소년이 매일 디스플레이 앞에서 4시간을 소비할 경우 놀거나 혹은 진짜 사회적 접촉을 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또한 신체 활동을 하거나 충분히 수면을 취할 시간도 부족해지기 마련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다지 큰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고 휴대전화와 SNS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이것은 결정적인 한방이 될 수도 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해줄 기적의 치료제, 운동. 나는 신체 활동을 통해 뇌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고 강화시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데 이들의 신체 활동의 효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건 집중력 강화가 아니었다. 이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낮아지는 걸 가장 높게 평가했다. 앞서 보았듯이 성인 10명 중에 9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항우울제는 우울증에만 드는 게 아니라 강력한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나는 10명 중 9명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한다. 약물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따금은 너무 손쉽게 처방되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또 불안 장애로 심각한 문제를 겪으면서도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신체 활동이 불안을 해소해주는 기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불안 민감도가 높은 대학생 그룹을 둘로 나눠서 한 그룹은 고강도 운동, 다른 그룹은 저강도 운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과제 수행은 2주일 동안에 일주일에 3번, 즉 총 6회로 이루어졌다. 그다지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6회의 과제 수행 이후 산책을 한 그룹과 달리기를 한 그룹 모두 불안 수준이 낮아졌고 특히 달리기를 한 그룹이 훨씬 더 낮아졌다. 또한 불안감은 과제 수행을 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이후 24시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효과가 훨씬 더 오래 유지되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불안 수준은 낮게 측정되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오늘날 10명 중에 1명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신체 활동을 평소에 즐겨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운동이 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다음을 보자. 7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50건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움직임과 운동은 불안장애로 진단을 받았거나 일상적인 수준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 모두 불안을 막아주는 효과를 보였다. 선행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심박수가 높아진 사람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 스트레스나 불안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신체 활동이 고통을 줄여준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란다. 보통 휴식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인류 역사상 99%의 시기 동안 스트레스는 대부분 맞서 싸우거나 달아나야 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었다. 달아나기를 선택하든 반격하기를 선택하든 체력이 좋아야 살아남을 확률도 높았을 것이다. 잘 다져진 그런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완전하게 발동하지 않더라도 신체가 패닉 기어를 당기지 않아도 위협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사바나에서 살던 때 이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좋은 사람은 사자를 더 잘 피할 수 있었듯이 현대사회 스트레스의 원천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아마 달리기 하는 회계사는 회계 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동료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 것이다.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의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이다.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스트레스가 야생동물로부터 달아나야 한다는 걸 의미하던 시기에 그때 형성되었다. 이 말은 곧 좀 몸 상태 덕분에 그 회계사는 분기 보고서를 살피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 그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발동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 그렇다면 뇌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선 성인과 유아는 얼마나 몸을 움직여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몇몇 이스라엘 연구자들은 신체 활동이 우리 정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약 5천 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정말 이건 고된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5천여 건의 연구 중에서 가장 면밀하게 이루어진 연구조사를 골라냈더니 100건이 조금 안 되었다. 이 조사들을 정리한 결과는 어땠을까? 그렇다. 모든 종류의 신체 활동이 우리의 정신 능력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산책, 요가, 달리기, 근육 운동 전부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특히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정신적인 사고 과정의 처리 속도가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니 신체 활동이 활발해지면 더 빠르게 사고할 수 있다. 6개월 동안 최소 52시간을 움직이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일주일에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이를테면 일주일에 45분씩 3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뇌에 어떤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몸은 좋아질 것이다. 뇌의 관점에서 보면 일주일에 2시간을 몸을 움직이고 나면 어느 시점에선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마라톤까지 완주할 필요는 없다. 뇌의 관점에서 볼 때 심박수를 높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낫다. 그렇지만 쉬엄쉬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심박수를 높일 수 있다면 정말 그건 금상첨화일 것이다. 삶의 여건은 나아지는데 왜 기분은 점점 나빠지는 걸까?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저조한 기분 탓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최근에 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스웨덴에서는 성인 10명 중 8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가 전례 없이 부유해지고 GDP가 상승한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수직 상승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걸까? 물질적인 측면에선 점점 좋아지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걸까? 지금처럼 많은 사람과 서로 연결되어 있던 적이 없었는데도 왜 점점 더 사람들이 더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 나는 이 책을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것을 파헤치고 싶었다. 한 가지 답변을 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더할 나위 없이 낯설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해온 세상 간의 차이가, 이 불일치가 우리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왜 부정적인 감정에도 끌릴까?
감정은 우리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조종하여 다양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지만 혼자서 만들어지진 않는다. 감정에는 일련의 신체 그리고 뇌 반응이 따라오며 내장기관뿐 아니라 우리의 복잡한 사고 과정과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뇌는 즉각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려 심장을 좀 더 빠르고 강하게 뛰도록 만든다. 심장은 신체 근육에 더 많은 피를 보내 우리가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달아나거나 반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배고플 때 음식을 보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먹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만든다. 도파민은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과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흥분되었을 때에도 분비된다. 그래서 TV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우세한데 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역사적으로 위협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위협은 즉각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먹거나 마시거나 자거나 혹은 짝짓기는 나중으로 미룰 수는 있어도 위협에 대한 대처는 미룰 수 없다. 이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마치 다른 것을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다. 짐작하건대 우리의 선조가 처했던 주변 환경은 분명히 기회보다 위협이 많았을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어쩌면 더 일반적이었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대부분의 언어의 긍정어보다 부정어가 더 많은 이유일 수도 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은 대부분의 사람이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갈등이나 극적인 사건이 없는 그런 영화와 책을 누가 보려고 하겠는가? 부정적인 감정의 주된 원천은 바로 스트레스다. 다음 장에서 과연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이렇게 형성되었다. 신체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즉 HPA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다. 바로 생존을 위해서. 신체의 다른 부분이나 뇌처럼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도 역시 오늘날보단 명백히 더 위험했던 세계에서 우리 선조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발달했다. 선조들이 처했던 위험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위험보다 훨씬 더 빈번했고 대처도 즉각적이어야만 했다. 사자를 공격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도망갈지를 지나치게 오래 고민하는 사람은 아마도 금세 유전자풀에서 도태되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대부분 목숨을 위협받을까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직장에서 마감에 쫓기거나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 너무나 많거나 혹은 SNS상에서 만족할 만큼의 좋아요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 심리학적인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때 활성화되는 뇌의 대응 시스템은 우리 과거의 선조들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HPA축에 가하는 스트레스는 사자를 만났을 때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HPA축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 발달하지 못한 것 같다. 뇌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투쟁 도피 상태에 놓이면 뇌는 싸우거나 달아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 뇌의 논리가 다음처럼 바뀌는 것이다. 취침, 나중에 자주 뭐. 음식,
나중에 먹지 뭐. 번식. 나중에 하지 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때가 있는가? 어쩌면 그때 복통이나 수면 부족 혹은 성욕 감퇴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뇌가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후순위로 밀어내는지 깨닫는다면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미치는 이 영향에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여파는 위에 언급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우리 사고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이성을 예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지나치면 명료한 사고를 방해한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 뇌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독특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저 진화에 따라 오래되고 원초적인 부분에 의존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에는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할지는 몰라도 바로 뇌의 생각하는 부분에 도움을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문제를 더 키우게 될 수도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선 우리는 싸우거나 달아나게 되고 결국 정교하게 문제를 바라볼 기회를 놓치고야만 한다. 뇌는 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며 사회적인 요령보다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1순위인 트러블슛 모드로 진입하기를 원한다. 주변에서 문제가 보이면 곧바로 강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솟구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아니 대체 빌어먹을 양말을 방바닥에 왜 두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말이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주변을 둘러보며 즐길 여유를 잃게 되어 많은 이가 쉽게 이성을 잃고는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잘 지낸다는 느낌이 들어야 그때 비로소 경계를 늦추는데 위협을 받는 뇌에서 이 느낌이 우선순위 중에 맨 끝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 우리는 기분이 자주 나쁘다. 뇌가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또 다른 기능은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기억은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에서 담당한다. 연결고리와 기억을 강화하려면 해마가 새로 형성된 기억 회로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럴 겨를이 없어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 뇌는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있더라도 뇌는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의 매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위해 정신적인 대역폭을 사용해야 한다. 그 결과 집중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도파민은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뇌에게 알려주는데 휴대전화가 하루에도 수백 번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니 휴대전화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뭔가를 무시하는 건 뇌가 의식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어쩌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데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있었다고 하자. 어쩌면 친구와의 대화를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뒤집어 놨을 수도 있겠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과 싸우며 전화 안 볼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하게 된다. 매일같이 뭔가가 우리 뇌에 수백 번 자잘한 도파민 주사를 놓고 뇌는 이를 무시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다. 사실 이는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뇌는 원래부터 더 많은 도파민을 주는 게 뭔지
그걸 찾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뇌가 휴대전화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동안 다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그다지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페이스북을 유독 많이 사용하는데도 여전히 기분이 좋고 움츠러들거나 의기소침하지도 않으며 질투도 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SNS를 오래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기분이 가라앉는 건 아니다.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SNS가 사람을 우울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들도 분명히 있다. 페이스북 친구가 많은 사람은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이 향상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감도 높아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 한 번의 실험 결과로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 번의 실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해보는 게 필요하다. 약 70건의 개별 연구의 결과를 취합하다 보니 SNS는 우리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 여파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그저 평균일 뿐이다. 특정 그룹은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기분이 저하될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그룹에는 신경증적인 기질이 있거나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SNS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게다가 SNS 사용 방법도 기분을 가라앉히는 데 영향을 끼쳤다.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기만 하고 자기 사진은 올리지 않거나 댓글 등을 통해 소통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사용자는 적극적인 사용자들보다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적극적인 사용자들은 단지 사진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당연히 다들 개별적으로 소통하지 않겠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페이스북의 모든 활동 중에서 단 9%만이 적극적인 소통으로 집계되었다. 대부분 그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비디오와 사진들을 훑어보기만 했다. 상당수가 SNS를 사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뭘 하면서 사는지 그걸 살펴보거나 개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SNS에서 강력한 사회적 지지를 얻은 사람들은 SNS를 사회생활의 보조수단이자 친구나 지인에 연락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법은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반면에 SNS를 사회생활의 대체제로 삼은 사람들은 대체로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애초에 약간 우울하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지고 자존감도 더 떨어진다고, 그런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변화, 모바일 인터넷. 2010년부터 2016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청하는 청소년의 수가 더욱 증가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청소년의 삶에서 벌어질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없었던 모바일 인터넷을 하루 평균 4시간이나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현대에 들어와 청소년과 일부 성인들의 행동에서 이렇게나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이랬던 적이 아마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앞서 읽었듯이 과도한 휴대전화의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잠재적인 메커니즘은
꽤나 다양하다. 일부는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또 다른 일부는 사용자를 우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인스타그램의 하트로 또래 수백 명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비관적으로 평가받게 되면 마치 유계질서의 최하단에 위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휴대전화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할 그 시간을 빼앗기게 되며 결국은 기분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유아와 청소년이 매일 디스플레이 앞에서 4시간을 소비할 경우 놀거나 혹은 진짜 사회적 접촉을 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또한 신체 활동을 하거나 충분히 수면을 취할 시간도 부족해지기 마련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다지 큰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고 휴대전화와 SNS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이것은 결정적인 한방이 될 수도 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해줄 기적의 치료제, 운동. 나는 신체 활동을 통해 뇌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고 강화시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데 이들의 신체 활동의 효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건 집중력 강화가 아니었다. 이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낮아지는 걸 가장 높게 평가했다. 앞서 보았듯이 성인 10명 중에 9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항우울제는 우울증에만 드는 게 아니라 강력한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나는 10명 중 9명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한다. 약물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따금은 너무 손쉽게 처방되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또 불안 장애로 심각한 문제를 겪으면서도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신체 활동이 불안을 해소해주는 기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불안 민감도가 높은 대학생 그룹을 둘로 나눠서 한 그룹은 고강도 운동, 다른 그룹은 저강도 운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과제 수행은 2주일 동안에 일주일에 3번, 즉 총 6회로 이루어졌다. 그다지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6회의 과제 수행 이후 산책을 한 그룹과 달리기를 한 그룹 모두 불안 수준이 낮아졌고 특히 달리기를 한 그룹이 훨씬 더 낮아졌다. 또한 불안감은 과제 수행을 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이후 24시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효과가 훨씬 더 오래 유지되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불안 수준은 낮게 측정되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오늘날 10명 중에 1명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신체 활동을 평소에 즐겨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운동이 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다음을 보자. 7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50건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움직임과 운동은 불안장애로 진단을 받았거나 일상적인 수준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 모두 불안을 막아주는 효과를 보였다. 선행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심박수가 높아진 사람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 스트레스나 불안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신체 활동이 고통을 줄여준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란다. 보통 휴식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인류 역사상 99%의 시기 동안 스트레스는 대부분 맞서 싸우거나 달아나야 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었다. 달아나기를 선택하든 반격하기를 선택하든 체력이 좋아야 살아남을 확률도 높았을 것이다.
잘 다져진 그런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완전하게 발동하지 않더라도 신체가 패닉 기어를 당기지 않아도 위협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사바나에서 살던 때 이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좋은 사람은 사자를 더 잘 피할 수 있었듯이 현대사회 스트레스의 원천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아마 달리기 하는 회계사는 여기 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동료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 것이다.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의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이다.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스트레스가 야생동물로부터 달아나야 한다는 걸 의미하던 시기에 그때 형성되었다. 이 말은 곧 좀 몸 상태 덕분에 그 회계사는 분기 보고서를 살피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 그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발동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 그렇다면 뇌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선 성인과 유아는 얼마나 몸을 움직여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몇몇 이스라엘 연구자들은 신체 활동이 우리 정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약 5천 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정말 이건 고된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5천여 건의 연구 중에서 가장 면밀하게 이루어진 연구조사를 골라냈더니 100건이 조금 안 되었다. 이 조사들을 정리한 결과는 어땠을까? 그렇다. 모든 종류의 신체 활동이 우리의 정신 능력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산책, 요가, 달리기, 근육 운동 전부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특히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정신적인 사고 과정의 처리 속도가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니 신체 활동이 활발해지면 더 빠르게 사고할 수 있다. 6개월 동안 최소 52시간을 움직이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일주일에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이를테면 일주일에 45분씩 3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뇌에 어떤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몸은 좋아질 것이다. 뇌의 관점에서 보면 일주일에 2시간을 몸을 움직이고 나면 어느 시점에선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마라톤까지 완주할 필요는 없다. 뇌의 관점에서 볼 때 심박수를 높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낫다. 그렇지만 쉬엄쉬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심박수를 높일 수 있다면 정말 그건 금상첨화일 것이다.